안녕하세요. 바른수학 원장 김민준입니다. 올바른 습관과 꾸준함의 강력함, 지난 시간에 일부 진행했던 것에 이어서 2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요. 2부 말씀드릴 건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인 과목, 인과관계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문제를 외워서 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학습법의 본질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념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과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자신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답이 생기셨으면 왜 그 선택지가 좀 더 자신 있으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여길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못해 거의 체득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1차 방정식은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 혹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건대 카카오톡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카카오톡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과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야 할 개념, 용어 전부 이해하고 암기해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암기를 한다는 영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암기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표현으로 다른 누군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수년간의 지도 경험으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거의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만의 표현을 사용하는 동시에 교재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는 것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념학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개념에 대한 학습이 정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그 연습을 통해서 개념이 좀 더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전에 이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표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문제를 같은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다른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당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니까요.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나 싶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 두 개의 문제를 같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표현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두 개의 문제는요,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도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풀이는 다릅니다. 풀이는 다르지만 말씀드렸듯이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다라는 것을 알면요, 말 그대로 풀이만 다를 뿐 같은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말씀드리려면 이렇게 네 가지 단계의 문제 풀이 단계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요, 문제 이해. 두 번째는 조건 분석. 세 번째는 개념 적용.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 풀이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문제 이해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문제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상수 A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그냥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따로 존재하지만 어려운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으면 문제 이해는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조건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조하자면 해가 서로 같다 정도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개념 적용은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떠올려서 적용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해는 제가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방정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미지수를 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과 이항을 이용하면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이 가능한데, 이 방정식의 해와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란 방정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미지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한 해를 이 x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방정식은 성립하는 거니까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풀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들어갑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항의 개념과 등식의 성질로 이 방정식의 해가 6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방정식에서 x의 자리에 6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풀이를 떠올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의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해라고 하는 것이 이 방정식에 넣었을 때 참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에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한 해를 여기에 있는 x에 넣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해라는 개념 하나만으로 문제의 풀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풀이 능력, 저는 이것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이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복잡해지더라도 이 네 개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단계만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연습을 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4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요, 유형마다 풀이를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풀이 4단계는요,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들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이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를 개념을 찾아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학습의 강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감소하겠죠. 문제 해결 능력에서 요구하는 4가지 단계만 연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문제를 다 풀어봐야 한다든지 유형별 풀이를 습득해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학습의 효율이 상승하겠죠. 네, 그래서 논리적임의 인과관계 연속이고 문제를 푸는 것도 인과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수학은요, 학습의 흐름이 연속적인 동시에 단계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속적이라는 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습 과정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숫자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 구구단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3학년부터 곱셈,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올라가면 계산이 조금씩 어려워지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계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을 떠올려보면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는 1차 방정식을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식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고 연립 1차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배웁니다.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이고 단계적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숫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데 사칙연산을 공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1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우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렵겠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수학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끝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내야 된다라는 골든타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일정량의 학습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내용을 중학교 2학년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내용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복과 복습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런 반복과 복습만으로도 충분히 학습 가능한 수준의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만 정확하게 갖춘다면 골든타임 지켜가면서 수학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내용이 다소 길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2부 내용은 조금 짧게 끊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3부만 남겨놓았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